네, 그럼 20페이지에 9번을 다시 좀 보는데요. 이거는 아까 전 시간에 저하고 쭉 한번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키워드 위주로 해가지고 살짝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번 송달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일단 첫 번째 송달의 방법, 송달의 방식. 자, 방법과 장소. 여기다가는 자, 교부 송달이 있고 우편 송달이 있고 그다음에 전자문서, 전자문서 방식에 의한 송달이 있더라 이거지. 그럼 장소는 어디? 주소, 거소, 뭐 영업소, 영업소, 사무소 그리고 전자우편 주소. 요 전자문서로 보낼 때는 전자우편 주소로 보낸다. 그런데 상대방이 동의하면, 자, 상대방이 동의세요.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쓰면 되죠. 교부 송달. 교부 송달할 때는 수령 확인서라는 말을 꼭 써야 돼요. 수령 확인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환의 형식으로 이제 줘야 되는 것입니다. 당사자를 만나지 못할 때는 그 사무원, 피용자, 동거인 중에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송달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 3번. 그다음에 우편 송달. 이건 이제 판례 내용이에요. 제가 교재에는 판례라는 말을 안 썼는데, 판례라고 썼죠. 썼습니다. 이건 이제 등기 취급의 방법으로 송달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판례인데, 판례 1번, 2번. 그래서 이 도달의 의미는 꼭 현실적으로 꼭 도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러니까 양지할 수 있는 상태, 있는 상태에만 놓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문서, 전기통신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할 때는 상대방이 지정한 컴퓨터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요 말은 이제 없는데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상대방이 이제 요거보다 앞에다 써야 되겠네요.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여기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정보통신망의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전자문서로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이제 전자 우편 주소를 지정하고요. 여기 4번이었었네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5번 해가지고, 저긴 안 나오는데, 공시송달 방법을 하는 수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앞에 봤던 이런 방법으로 할 수가 없을 때, 그러니까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거나, 그러니까 확인할 수 없는 거거나, 확인 불가능하거나, 아니면은 송달 자체가 송달이 이제 불가능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공시송달인데, 공시송달이라 하면 관보, 공보, 그다음에 일간신문, 게시판. 주의할 것은 또는이 아니라 and예요. and. 여기 중에 한 개에다가 하고, 그리고 인터넷에다가도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고 방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터넷에다가 한다. 그다음에 기록을 보존하는 것인데, 무엇을 송달했는지에 대한 제목이 있어야 되겠죠. 제목. 그리고 상대방의 성명,
개인이라고 하면 성명이고 뭐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는 명칭이라고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년월 일시죠. 일시 언제 보내는지,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송달을 했는지 요 내용을 기록에다가 남겨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달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건 원칙이 뭐라고 해야 돼요? 도달주의라고 하면 되지. 도달주의.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당 문서가 상대방한테 도달됨으로써. 근데 도달이 도대체 언제 이루어졌느냐가 약간 헷갈리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전자문서로 송달했을 때가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막 빛의 속도, 전기 통신을 이용한 거니까 막 빛의 속도로 가죠. 그러면 도대체 도달한 게 뭐냐? 그러면 상대방이 지정한 컴퓨터 있지. 네. 상대방이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이 되는 순간, 입력된 때에 도달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이걸 열어서 확인할 때 도달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시송달을 이야기해야 돼요. 공시송달. 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공고를 하는 것인데, 공고 후 며칠? 14일. 14일 후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실제 이 사람이 그거를 알았건 몰랐건 간에 이거는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14일. 다만 긴급히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하면 그에 따릅니다. 네, 1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0번. 행정절차법 규정에 의한 처분의 대략의 신청 절차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처분. 우리가 행정절차법이 크게 5가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처분이에요. 처분의 대략의 신청 절차. 예를 들어서 뭐 영업허가 처분이다 이거야. 네, 영업허가를 좀 내주세요.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영업허가는 보통 이제 구청장이 내주는 것인데, 그럼 이제 구청장이라는 행정청에게 뭔가 문서를 내야 돼요. 첫 번째 신청의 방법을 이제 설명해야 되는데, 방법은 문서주의입니다. 문서주의. 신청서라는 처분 문서로 해야 돼요. 문서. 그러니까 원칙은 뭐라고? 원칙은 문서다. 문서.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 만약에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그렇죠.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이 정한 바에 따르죠. 뭐 말로 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으면 말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행정청이 다른 방법을 정해서 공시하면 돼요. 다른 방법으로 공시하면 된다. 어떤 행정청은 우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민원 게시판에다가 접수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거기다가 그냥 입력해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전자문서 같은 게 있죠. 전자문서는 어떻게 신청하는 거예요? 전자문서를 신청하는데, 이건 이제 컴퓨터 이야기가 또 나야 돼요. 아까 바로 방금 전에 배웠던 그 문제는 송달할 때는 그 상대방의 컴퓨터에 입력된 때라고 해야 되고, 이거는 이제 신청하는 거니까 행정청의 컴퓨터에 뭐라고? 입력된 때라고 해야죠. 입력된 때. 네. 그때 이제 신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요? 1번, 2번 해놓고. 그리고 이제 그 민원인이 이렇게 신청할 수 있도록 누구나 알려줘야 됩니다. 편람의 형식으로. 편람으로써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알려준.
이 편람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구비 서류, 접수 기관, 그다음에 접수 기간, 기타 사항. 어떤 서류를 통해서 어느 기관에다가 언제까지 접수를 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편람이라는 게 뭐야? 이런 책자예요. 책자의 형태로 만들어서 민원인이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2번, 이제 신청 서류가 접수된 단계에서 접수와 이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로서 보완의 문제가 있습니다. 접수. 첫 번째로 일단 원칙적으로 접수가 되면 성실하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신의 성실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부당하게 돌려보내거나 접수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거부 금지. 부당하게 함부로 돌려보내거나 접수를 거부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보류라는 말도 있네요. 네, 보류하면 안 되고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겠어요. 다만 이제 접수를 받아 보니까 서류상에 어떤 미비한 흠이 있더라 이거죠. 뭐 제대로, 그러니까 꼭 제출해야 될 서류가 혹시 한두 개 빠져 있을 수가 있어. 그럼 이때는 보완을 요구해야 됩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제 보완을 요구합니다. 상당한 기간에서 한 5일 내에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구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구에 불응했을 때는 불응시 그때는 이제 돌려보내도 되는 거죠. 반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문제, 이런 것도 하나 규정이 들어와 있네요. 보완 요구를 했는데, 본요가 2회에 걸쳐서 상대방한테 송달되지 않았다. 그래서 반송됐다는 거죠. 2회에 걸쳐서 만약에 반송됐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상대방이 이것을 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취한 것은 그 민원 신청을 철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러한 민원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을 한다. 지금 접수 단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접수할 때 이런 특별한 규정도 있습니다. 다른 행정청에 접수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어. 다만 이것은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되죠. 공시를 해야 됩니다.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신청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에다가 접수해도 됩니다. 무슨 구청에다 또는 서울시청에다가 접수해도 됩니다. 이렇게 미리 공시를 해두도록 되어 있고, 자, 신청인은 이렇게 서류를 접수시켰으면 행정청이 처분하기 전이라고 한다면, 행정청이 처분 전에는 이 신청 내용을 아까 취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고, 보완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건 이제 민원인의 자유입니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보완 변경하거나 취할 수 없는 경우는 당연히 예외되겠고, 지금 보면 신청의 방법을 했고, 그 신청을 어떤 방법으로 접수시키느냐, 그리고 접수하는 과정에서 행정청이 이걸 부당하게 자꾸 거절하면 안 되고 보완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변경, 취하 가능하다. 처분하기 전까지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얘기가 뭐겠어요? 그럼 이제 접수 받았으니까 행정청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문제가 나오죠. 신속한 처리입니다. 그래서 행정청은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될 의무를 진다. 그리고 다른 기관과 협조를 통하여 여기에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지금 마음이 급한데 신속하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처리를 했으니까 남은 일이 뭐겠어요? 논리적으로 처리를 한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줘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통지
통지해야 됩니다. 뭘 통지하겠어요? 민원 처리. 민원을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처리 결과를 상대방한테 통지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1번 하고요. 1번 가지고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돼요. 단 어떤 경우에는 이제 구술이나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해도 되겠습니다. 이게 문서로 통지하는 게 원칙이에요. 문서로 통지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뭐 긴급한 경우라든지 이럴 때는 또 상대방이 동의를 했다고 한다면 정보통신망으로 해도 되죠.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일지라도 상대방이 교부를 요청하면 또 서면으로 통지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지를 할 때 상대방에게요, 불복 절차를 또 알려줘야 돼요. 이게 뭡니까? 이의신청 같은 거, 이제. 이의신청을 어떤 방법을 할 수 있는지. 이 처분에 불만이 있는 분은 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려줘야 된다, 이거야. 그 이유와 구제 절차. 그 전에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이건 당연히 알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거부 사유 같은 경우. 만약에 거부하는 경우에는 왜 거부하는지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경우에 거부당했으니까 어떻게 불복하는지, 이렇게까지 알려줘야 됩니다. (11번) 처리 기준, 처리 기간, 그 다음에 처리 기준. 이것의 설정 공표제도를 한번 설명해 보시오. 처리 기간은 그 처분에 대한 신청의 종류에 따라 며칠씩 걸리는 것이니, 그러니까 그 업무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거나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는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그 업무의 종류별로 처리 기간들을 미리 설정해서 이걸 시민들에게 알려줘라. 그래서 설정과 공표제도입니다. 처리 기준도 있을 수 있죠. 처리 기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는 수리나 허가를 내줄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그 기준을 미리 설정해서 또 공표하라고 합니다. 두 가지 주제를 지금 같이 한 거예요. 1번. 그러면 이제 처리 기간의 경우죠. 처리 기간의 경우. 1번은 이제 공표입니다. 공표. 이것은 종류별로 미리 정해서 설정하고 공표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이죠. 산입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면 뭐 10일짜리다. 그러면 10일이 걸린다라고 만약에 공표를 했어. 근데 요 10일을 계산할 때 여기다가 산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죠. 아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죠. 서류가 미비했을 때 보완을 요구하면 이것은 그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이므로 이걸 10일 집어넣지 않습니다. 보완을 3일을 요구했으면 이제 10 플러스 3 해가지고 더 늘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다른 기관과 협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접수하는 기간, 접수해서 처리하는 기간, 다른 기관에 경유하는 기관, 또 뭐 다른 기관과 뭐 협의하는 기관, 이런 것들, 협의하는 기관, 이런 것들이 각각 굉장히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는 떨어진 경우는 이송하는 기간이 있을 수 있어요. 이송. 우편물로 이제 보낼 텐데 그러한 기간은 또 여기서 산입하지 않은 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2번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 1번. 부득이한 사유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 설정한 기간 있죠? 미리 설정한 기간 범위 내에서 여기서 1회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여기 10일이라고 되어 있으면 10 플러스 10 해가지고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해. 근데 이러한 왜 연장을 해놓냐, 연장 사유라든지 아니면 추가된 기한 있죠? 연장된 기한. 이런 것들은 상대방한테 당연히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통지. 그러면 기간에 대해서는 한 말씀 더 있네. 그냥 오른쪽 페이지 위에 보세요. 처리 기간 내에 만약에 처리를 안 했어. 저 분명히 10일짜리인데 처리 안 하고 있어. 신청인은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세요 라고 신속한 처리를 요청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처분 기준. 첫 번째, 이것도 역시 미리 설정해서 공표를 해야 되겠습니다. 행정청은 왜 이렇게 합니까? 투명성의 원칙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합니다.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서 구체적으로 정해서 합니다. 변경하는 경우. 그 다음에 공표의 예외가 있었어요. 공표의 예외. 만약에 처분 기준을 미리 밝혀두게 되면 이거는 미리 밝혀두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성질상 곤란해서 미리 알려주기가 상당히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 이것이 공공의 복리를 현저히 해할 가능성이 있다. 공공복리 측면에서 미리 알려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경우에는 예외를 들 수가 있어. 3번에 이 처분 기준 자체가 불명확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해석 요청권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1교시에서 투명성의 원칙 할 때 법령 해석 요청권이 있다고 했었죠. 법령에 대해서 그 내용을 해석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국민에게 있는데 이 경우도 비슷해요. 그래서 처분 기준을 정하긴 했지만 이거 불분명할 때는 해석 요청하고 행정청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구속력과 신뢰보호 이런 말이 나오는데 처분을 기준을 정했으면 이 사람들은 시민들은 어때요? 여기에 이제 신뢰를 갖게 되죠. 그럼 신뢰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구속력이 발생할 수 있다. 구속효. 그러니까 행정기관은 자기가 정했으니까 기준을 그 기준에 따라야 돼요. 자, 여기서 말이죠.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 1차 시험에서 갈고 닦은 실력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거 생각나십니까? 행정규칙이라 하면 일단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무슨 말입니까? 행정규칙이라는 것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이잖아요. 사무처리 기준이니까 이것은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구속력을 발동하지 않아요. 이 말은 행정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처리 기간이나 처리 기준은 재량 행위에 있어서의 공무원들의 행위에 대한 행정규칙이라고 할 수 있어, 이거. 행정규칙이야. 따라서 일반적으로 보면 대외적 구속력이 없지요. 그지? 없지? 그런데요, 보니까 공표하도록까지 되어 있잖아, 공표. 그러면 이런 것이 우리가 배웠던 어떤 법규화될 수가 있어요. 법규성을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행정규칙이지만 저런 것들이 공표됨으로써 사람들에게 신뢰를 보호해 됐으니까. 이건 이제 대외적 구속력에는 어떤 법규가 되지 않느냐, 법규성을 갖게 됐다고 보는 측면이 있어요. 이 행정규칙이라도 즉 이런 것이 법규성을 갖거나 아니면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된다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 이것은 뭐죠? 오늘 또 나는데 그래서 행정청이 과거에 행했던 자기의 결정에 따라서 제3자에게도 똑같은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다. 기준을 정했으니까 그대로 따라야죠. 그래서 이게 구속효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쪽으로 할까요? 자, 주제가 바뀌어서. (12번입니다) 12번.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사전통지에 대해서 설명하라. 지금 사전통지에서 공부를 잘 해두면 여러분 이제 사례형 문제로 나왔을 때도 그 안에 이걸 써먹을 일이 있을 거예요. 국민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사전통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사전통지를 해야 됩니까? 특히 상대방에게 불리한 처분할 때는 상대방이 여기에 대해서 뭐 의견 제출함으로써 방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럼 미리 알려줘야 되는 것이다. 네, 미리 알려주지 않고 기습적으로 공격을 했을 때 상대방이 방어할 겨를이 없지. 그래서 사전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 통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사전 통지가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네, 생략 가능한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상대방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사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지.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사전 통지의 의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미리 통지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정청이 조사한 사실들 정보를 미리, 그러니까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알려줌으로써 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어. 그리고요, 사전 통지하는 대상, 그러면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네, 이런 걸 다시 말해서 뭐라고 그러죠?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처분 또는 침입적 처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심할 것은 모든 처분이 아닙니다. 모든 처분이라고 하면 틀려요. 이때는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처분인 경우에만 사전 통지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 교재에는 안 쓰는데요. 요거 하나 더 써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제3자에 대해서, 즉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사전 통지를 해야 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요것은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 행정절차법은 처분에 상대방에게 사전 통지하는 규정만 있지, 제3자의 복귀적 행정에 제3자에게 통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무엇을 쓸까요? 그 다음에는 사전 통지의 구체적인 내용, 사전 통지라는 제도가 뭐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첫 번째는 이제 그 통지해야 될 통지 대상이죠. 무엇을 통지를 해야 될까요? 사전 통지.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그러니까 처분의 제목이 들어가야 되겠고, 그리고 당사자 있죠. 당사자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 그리고 이제 그 처분의 근거가 되는 것들이죠. 사실적 근거, 그 다음에 법률적 근거, 그리고 실제로 어떤 처분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제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처분을 하기로 하는데 우리가 상대방의 이제 의견 제출의 각종 뭐 기간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기관 뭐 이런 것들, 어디에다가 의견 제출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통지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통지 기간. 이거 뭐 그 상당한 준비, 상당한 기간 내에 해야죠. 의견 제출. 지금 통지하는 이유가 바로 의견 제출을 하는 것이니까 의견 제출을 준비하는데, 준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상당한 기간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처분, 내일 당장 처분이 나가는데 오늘 알려준다. 그럼 하루 동안에 상대방이 준비를 못하지요.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판례. 거부 처분 시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처분의 내용이 상대방의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일 경우에도 절차법상 사전 통지를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중요한 판례가 하나 있죠. 이럴 때 이 거부 단계에서는 우리 판례가 말합니다. 거부 단계에서는 아직 권익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 이거야. 아니. 따라서 이것은 뭐야?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죠. 네.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니까 통지할 필요가 없다. 통지 의무가 없음. 네. 없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재는 지금 요거하고 요거 지금 거꾸로 해놨네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요. 3번에서 사전 통지. 사전 통지에 예외의 사유가 있어. 예외 사유. 그러니까 생략할 수 있는 사유인데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 긴급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 그래서 공공의 안전이나 복리를 위해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언제 기한을 결제를 받아가지고 문서로 통지하기가 참 힘든 경우가 있어요. 긴급히 처리를 해야 할 경우. 두 번째로는요. 어떤 자격 상실이 되면 자격 상실이 있으면은 이 자격을 만약에 잃어버리게 되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일정한 자격 상실인 경우에는 가령 영업 허가를 취소한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택시 운전면허, 운전면허를 상실하면 택시 운송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만약에 규정돼 있어. 그러면 그 운전면허라는 자격증이 없게 되면 자동적으로 없게 되는 경우. 자격 상실이 되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에 이러한 자격 상실이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재판이 열렸어요. 재판의 결과 이 사람은 이제 자격 상실이 됐어.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행정청은 처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미리 알려주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성질상 의견 청취가 불가능한 경우, 곤란한 경우 있죠. 이건 어차피 상대방한테 알려줘도 어차피 의견을 제출받기가 곤란한 그런 어떤 경우가 있으면 그건 불필요하게 통지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을 뒀어요.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기다 적겠습니다. 3번 있었죠? 4번 여기. 보시면요. 여기다 갈게요. 여기다가 4번. 그러니까 사후 처리라고 돼 있죠? 제목이. 이렇게 봤듯이요. 이렇게 법령상 생략할 수가 있잖아요.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만약에 처분을 해야 되는데 원래 처분을 하기 전에 지금 사전에 통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그지? 네. 그런데 사전에 통지하기가 어려운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이 만약에 생략돼 있다 하면 나중에라도 어떠한 사항을 통지받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요 처분 시에 첫 번째 처분할 때 요거 처분 시에 이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왜 이런 처분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밝게 되죠. 처분 시에라도 늦게 통지를 안 한 이유를 밝혀야 됩니다. 왜 지난번에 우리가 통지를 안 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밝힙니다. 만약에요 긴급한 경우 이거보다 더 긴급한 경우는 더 급박한 어떤 경우는 처분 후에 그 사유를 알리면 됩니다. 원래는 처분하기 전에 알려야 되는데 이렇게 생략이 가능하니까 통지 안 했죠. 그러니까
처분할 때 왜 지난번에 우리가 사전 통지를 안 했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안 했는지에 대해서 밝혀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긴급한 경우에는 처분할 때만 그냥 일단 처분을 하고 처분 후에 통지를 해주면 됩니다. 특히 참고로요, 지금 요거 있죠, 요게 최근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갔어요. 이게 신설된 조문입니다. 신설됐기 때문에 제가 문제집에다 이걸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문제 자체가 저 신설되기 전이라고 한다면 그냥 문제가 이렇게 나오겠죠. 사전 통지제도에 대해서 그냥 설명하시오라고 끝이야, 끝. 근데 신설됐기 때문에 요 사후 처리까지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꼭 넣어야 돼요. 그럼 배점이 커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13번. 의견 청취 절차로서의 행정 절차법상 청문에 대해서 문하시오. 작년 2015년에 그 기출문제가 나왔습니다. 뭐죠? 청문 주제자. 청문 주제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20점짜리로. 여기 아마도 다음 페이지인가에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교재의 14번 문제가 28페이지에 청문 주제자에 설명하시오. 그래서 작년에 출제가 됐어. 그러면 금년에는 출제가 안 될 것이냐? 모르죠. 이걸 이제 청문 주제자가 아니라 다른 어떤 관점에서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청문 절차 전체를 한번 설명해봐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므로 여러분 잘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13번 청문 절차. 근데 문제가 지금 행정절차법상 청문이라고 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행정절차법상. 왜 이런 표현을 씁니까? 지금 절차법 말고 개별법에도 많은 청문 절차가 규정되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상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알고 있느냐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1번 청문의 어떤 기능, 이 안에 이제 기능도 들어가죠. 청문은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무엇을 청문이라고 합니까? 청문이라 하는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 중에 하나예요. 의견 청취 절차는 지금 청문 하나 할 것이고, 조금 후에 이제 공청회 할 것이고, 그리고 의견 제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절차법상. 그 중에 하나라 이것이 대표적인 것이고, 의견을 청취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증거를 조사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의견을 청취한다고만 할 때는 청문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다고요? 공청회라든지 의견 제출 절차가 있는 것인데, 이건 공통점이에요. 근데 이제 청문은 특별히 이러한 특징이 있어.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것이 과연 맞느냐 틀리느냐,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에 대해서 사전에 증거를 조사한 후에 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예요. 증거조사 절차. 이렇게 함으로써 목적이 뭐라고 할 수가 있어? 뭐 기능. 증거를 조사한다고 또 의견을 청취한다는 거니까 이거는 행정을 적정하게 하는 거죠. 적정성. 그 다음에 투명성 같은 거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성도 얘기할 수 있죠. 만약에 이러한 청문 절차 없이 그냥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일을 처리했을 때는 불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서로 우리 행정의 민주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항상 이런 말이 나와야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청문 절차를 두게 됩니다. 자, 2번. 이제 실시, 청문의 실시 단계에 갑니다. 첫 번째로 청문의 실시 사유. 청문은 언제 실시할까요? 하면 첫 번째가 법령이 정한 경우에요.
어떤 법령이 청문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청문을 실시해야 돼. 생략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고 배웠습니까? 법령이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를 안 했어. 그러면 그 처분을 위법하는 것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지요. 하자가 있는 처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때는 청문을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인데요. 왜 신청하겠어요? 억울하니까 신청하겠지. 억울하니까. 이제 특히 우리 법률은 우리 개별법도 그렇지만 각종 뭐 취소나 말소 이런 경우. 그래서 이 뭐니까 인허가 등의 취소 이렇게 되겠네요. 인허가 등의 취소나 아니면 자격을 뭐 박탈하거나 아니면 등록을 말소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법인이나 조합 등 설립인가 우리 절차법 내용을 그대로 해야 되겠다. 절차법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 허가 취소.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러면 이제 이걸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당사자는 이제 억울하니까 야 청문해 주세요. 내가 억울함을 밝히겠습니다라고 이제 신청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 청문 신청 사전에 통지해야 돼요. 청문을 뭐 내일 청문 실시하기로 했는데 오늘 갑자기 내일 나오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미리 통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10일 전까지 통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통지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처분에 앞으로 이제 내려야 할 처분의 제목, 그다음에 상대방 성명 같은 거, 또 명칭, 그리고 그다음에 근거들, 왜 처분을 해야 되는지, 사실적 근거, 그리고 처분 자체의 내용. 요 내용은 이제 사전 통지의 내용이고, 요거는 처분 자체의 내용이겠지. 법적 근거,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당사자에게 이제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은 바로 청문이 실제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은 뭐 지금 중요하니까요. 좀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